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미국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한 명이죠. 네,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발췌본입니다. 프랭클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맞아요. 건국의 아버지, 발명가, 외교관, 작가,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분인데요. 이 자서전은 프랭클린 본인이 직접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과 생각, 또 그 시대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록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오늘 이 발췌본 속에서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가 남긴 통찰들을 함께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자서전이 흥미로운 점이 처음에는 아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아, 편지 형식이었군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많은 독자, 그러니까 대중을 염두에 두고 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적인 모습이랑 또 공적인 철학 같은 게 어떻게 교차하고 발전하는지 이걸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죠. 그렇겠네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인물의 내면과 성장을 따라가는 뭐랄까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보죠. 프랭클린의 시작은 사실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스턴의 가난한 청교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정규 교육은 고작 초등학교 2년이 전부였다고 해요. 정말요? 초등학교 2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박식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좀 놀라운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독학의 힘이 크고요. 또 가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가문의 영향이요? 네. 프랭클린 가문은 영국 노샘프턴셔 액턴이라는 마을에서 300년 넘게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한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요. 종교개혁 초기부터 참여했던 비국교도,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는 신념을 지켜온 집안이었어요. 아, 비국교도 집안이었군요. 네. 그래서 메리 여왕 시절에 박해를 피하려고 조립식 의자 밑에 성경을 숨겨서 읽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거든요. 이런 가문의 역사와 신념이 그의 정체성에 아주 깊이 새겨졌다고 볼 수 있죠. 뉴잉글랜드로 이주한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고요. 아, 조상들의 그런 경험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뿌리가 되었겠군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 방식도 좀 독특했어요. 교육 방식이요? 네, 식사 자리에서 음식만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늘 뭐랄까 유익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서 자녀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오, 식사 자리에서요? 네, 프랭클린 본인도 덕분에 나중에 여행 다닐 때 음식 투정 같은 거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회고할 정도니까요. 이런 환경이 그의 실용주의적인 태도하고 끊임없는 지식 탐구욕을 키우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12살에 형의 인쇄소에 도제로 들어갔을 때 이미 뭔가 다른 준비가 되어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에 빠져들었다고요? 네, 그 시기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인쇄 기술만 배운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식에 대한 갈증을 막 채우기 시작한 때죠. 어떤 책들을 주로 읽었나요? 철로 역정이나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같은 고전은 물론이고요. 데니엘 디포의 경제 사회 개혁론 같은 좀 실용적인 책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정말 폭넓게 읽었네요. 네. 특히 스펙테이터라는 당시 아주 유명했던 잡지가 있었는데 그 문체를 익히려고 글을 통째로 외우고 다시 써보는 연습까지 했다고 하니 이건 정말 대단한 노력이죠. 스펙테이터라면 당대 최고의 산문으로 평가받던 글 아닌가요? 그걸 따라 쓰면서 문장력을 키웠다니, 와.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최고의 교재로 빡세게 공부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베껴 쓴 게 아니에요. 내용을 요약했다가 다시 자기 글로 풀어보고 또 원문이랑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을 찾아서 고쳐나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네, 친구랑 논쟁에서 지고 나서는 자기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펴려고 편집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도 했고요. 논쟁에서 지고 나서요. 네, 심지어 채식을 하면서 식비를 아껴서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식사 시간까지 절약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까지 했어요. 와, 책을 사려고 채식까지. 정말 지독했네요. 그만큼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런 노력이 자연스럽게 산술, 기하학, 항해술,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같은 논리학 탐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요? 네,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진리를 탐구하고 상대를 좀 부드럽게 설득하는 방법을 익히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갈고 닦은 실력이 결국 보스턴을 떠나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발판이 된 거군요.
근데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17살에 필라델피아로 떠날 때 거의 빈손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에피소드들이 참 재밌던데요. 네, 그렇죠. 가진 돈이라고는 네덜란드 달러 하나하고 구리동전 한 입 정도. 그게 전부였다고 하죠. 아, 정말 거의 무일품이었네요. 네. 배에서 내리자마자 빵 3덩이를 사서 하나는 먹고 나머지 2개는 양 겨드랑이에 낀 채로 거리를 걷는 모습. 이건 프랭클린 자신도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든요. 하하, 상상이 가네요. 나중에 아내가 될 데버라 리드도 그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고요. 또 혹시 도망친 하인으로 오해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에선 젊은 프랭클린의 좀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나죠. 정말 초라한 시작이었네요. 근데 그런 모습조차 솔직하게 기록했기에 자서전이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인쇄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실함과 사교성을 바탕으로 금세 자리를 잡습니다. 아, 그래도 기술이 있었군요. 네, 키머라는 인쇄업자 밑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요. 여기서 휴 메러디스 같은 동료를 만나서 나중에 동업을 하게 되죠. 또 뉴욕 총독 버넷이나 펜실베이니아 총독 키스 같은 좀 유력 인사들하고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오, 높은 사람들이랑도요? 네, 물론 그 키스 총독의 런던행 제안하고 지원 약속은 결국 빈말이 되었지만요. 그래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기회를 모색하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준토라는 모임을 만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다고요. 아, 준토. 네, 맞습니다. 그건 프랭클린의 네트워킹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1727년경이니까 21살 때 만든 모임인데요. 21살이요? 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철학, 정치, 자연과학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그냥 수다 떠는 거 아니었군요. 전혀요. 이건 단순한 사교 클럽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마스터마인드 그룹 같은 거였어요. 서로의 지식과 인맥을 공유하면서 사업적, 지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아주 실용적인 네트워크였죠. 회원들끼리 사업 기회를 연결해주기도 했고 도덕성 함양에도 같이 힘썼고요. 이 모임이 나중에 프랭클린이 추진하는 여러 공익사업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나 글쓰기 능력을 사업 성공으로 연결하는 능력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집회 발행 관련 소논문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때 펜실베이니아에서 집회를 더 발행해야 하냐 마냐 이게 논쟁거리였거든요. 네. 근데 프랭클린이 집회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논문을 익명으로 발표해서 여론 형성에 기여를 해요. 그리고 이 덕분에 집회 인쇄 일감을 따내게 되죠. 와, 머리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사회적 필요와 연결시켜서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아주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메러디스랑 같이 프랭클린과 메러디스라는 인쇄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프랭클린이 이제는 사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군요. 25살에 회원제 도서관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준토클럽 회원들 책을 모아서 시작했던 게 발전해서 1731년에 필라델피아 최초의 회원제 도서관, 필라델피아 도서관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게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프랭클린의 추진 방식이라고요. 네, 고로 그겁니다. 사실상 자기가 주도했지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여러 친구들의 계획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아,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이런 공익활동은 이후에 30세에는 필라델피아 최초의 민간 소방대인 유니언 소방대 조직으로 이어지고요. 소방대까지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프랭클린 난로를 발명하고도 다른 사람들 발명 덕보고 있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면서 특허를 내지 않은 일화에서도 그의 공공정신을 엿볼 수 있죠. 프랭클린 난로에게도 참 흥미로워요. 특허를 안 냈다니. 그냥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도 당연히 컸겠죠.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전략이요? 네. 특허 없이 널리 퍼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명성이나 영향력을 더 높이는 거죠. 돈보다 더 큰 사회적 자본을 쌓는 방법이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현대의 오픈소스 운동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 그의 공익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대학 설립 제안, 이게 훗날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되죠.
병원 건립 지원, 그리고 도시 방위를 위한 민병대 조직과 요새 건설 등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정말 끝이 없네요. 특히 병원 건립 지원할 때 의회를 설득하는 방식이 재밌었어요. 그 기부금 매칭 방식 제안이요. 아, 네. 의회가 시민들이 과연 기부를 할까? 이걸 의심하니까 프랭클린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시민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모금하면 의회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시민들은 목표액을 넘어서 모금했고 의회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참 그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당시 펜실베이니아는 퀘이커 교도들이 많아서 평화주의 때문에 군사적 방위 문제에 좀 소극적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큰 문제였죠. 근데 프랭클린은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민병대를 조직하고 요새를 짓는 등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 나섰어요. 예를 들면 퀘이커 교도 의원들이 군사 목적 자금 지원을 직접적으로는 못하니까 곡물 구입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돌려서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일화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요? 네,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돋보였죠.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대단한 활동을 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고 또 어쩌면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그 13가지 덕목 프로젝트 아닐까요? 아, 13가지 덕목. 그렇죠.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이런 13가지 덕목을 정하고 매일 점검표까지 만들어서 실천했다니 와, 정말 갓생의 원조 같아요. 갓승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프랭클린은 도덕적 완벽감이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완벽함이요? 네, 작은 수첩배표를 만들어서요. 매주 한 가지 덕목에 집중하고 13주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매일 저녁 자기 행동을 돌아보면서 점수를 매겼다고 해요. 와, 13가지 덕목을 매일 표로 점검했다니 진짜 철저하네요. 근데 솔직히 좀 숨막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하루도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프랭클린 자신도 완벽하게 지키는 건 불가능했고 특히 질서,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모든 일을 제 시간에 하는 것,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 역시 질서가. 네. 근데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달성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이렇게 노력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평했으니까요. 비록 완벽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노력이 자신을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었던 거죠. 특히 겸손 덕목을 실천하려고 일부러 단정적인 표현을 피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확실히 틀림없이 이런 말 되시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인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하죠. 그건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반감을 사지 않으려는 아주 의도적인 노력이었어요. 아, 의도적인 노력. 네. 이를 통해서 대화나 토론에서 자기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실천이 그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공익활동과 자기개발에도 힘쓰던 프랭클린이 이제 과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업적을 남기죠.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은퇴한 후에 과학 실험에 몰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748년경, 그러니까 42살의 나이에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손을 떼고요. 평소 관심이 있던 철학 연구하고 과학 실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네, 특히 런던의 친구 피터 콜린슨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전기 실험 도구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전기 실험 도구요? 네, 당시만 해도 전기는 뭐랄까 약간 신기한 마술쇼처럼 여겨지던 분야였거든요. 근데 프랭클린은 이걸 체계적인 과학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유해한 연 실험 일이 나오는 거군요. 아니 근데 연을 날려서 번개하고 전기가 같다는 걸 증명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한 발상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프랭클린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관철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을 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들을 했나요? 그는 그 라이덴병이라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실험 등을 통해서 전기의 양전화, 플러스, 음전화, 마이너스 개념을 정립하고 전기의 흐름, 즉 전류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 오는 날 연을 날리는 실험을 통해서 번개가 거대한 전기 방전 현상임을 입증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피레침을 발명하기에 이릅니다. 피레침 발명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의 연구 결과가 처음에는 영국 왕립학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프랭클린이 자기 실험 결과를 담아서 콜린슨에게 보낸 편지들이 런던에서 전기 실험 및 관찰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왕립학회에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오히려요? 네. 근데 오히려 프랑스에서 먼저 자연 철학자 뷰퐁 백작 같은 저명 인사들의 주목을 끌면서 번역되고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프랑스의 달리바르라는 사람이 프랭클린의 제안에 따라서 높이 솟은 철막대를 이용해서 번개를 유도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그의 이론이 증명되고 명성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와, 프랑스에서 먼저 알아봤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립학회에서도 인정받게 된 거죠. 네. 그의 이론이 검증되자 왕립학회는 이전의 태도를 바꿔서 그를 회원으로 추대하고 심지어 회비까지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753년에는 뛰어난 과학적 업적에 주어지는 코플리 메달까지 수여했죠. 코플리 메달까지. 네. 식민지 출신의 독학한 과학자가 유럽 최고 권위의 학회에서 인정받은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은 프랭클린. 이제 정치 무대에서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군요. 이미 시원이나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필라델피아 우체국장으로 임명되어서 아주 효율적인 우편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게 그의 신문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북미 식민지 전체의 우정장관까지 맡게 되죠. 우정장관까지요? 네, 정치적으로는 펜실베니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식민지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펜 가문, 즉 치커 영주라고 하죠. 이 펜 가문과 의회 간의 갈등에서 의회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대변했습니다. 여기서 치커 영주와 의회의 갈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요? 펜실베니아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영국 국왕으로부터 받은 땅, 그러니까 펜 가문의 거의 사유재산 같은 식민지였어요. 네. 문제는 펜 가문이 자신들의 그 광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려고 했고 자기들이 임명한 총독을 통해서 의회의 과세 법안을 계속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세금 문제였군요. 네. 특히 프랑스하고 전쟁 같은 걸 하면서 방위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즉 영주의 땅에도 세금을 물릴 거냐 하는 문제가 아주 핵심 쟁점이 된 거죠. 프랭클린은 의회의 입장에서 영주 측의 부당함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각종 문서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총독과 격하게 대립하면서도 개인적인 관계는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모리스 총독하고는 공색 문서로는 서로 막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사적으로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적인 입장하고 사적인 관계를 분리할 줄 아는 그의 유연함, 또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단한 균형 감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요. 결국 프랭클린은 1757년에 이 문제를 국왕에게 직접 청원하고 영주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영국 런던으로 파견됩니다. 드디어 영국으로 가는군요. 네, 그의 활동 무대가 이제 식민지를 넘어서 제국의 심장부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오늘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 발췌본을 통해서 그의 정말 다채롭고 역동적인 삶의 단면들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네, 끊임없는 자기개발 의지, 또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공공정신까지 정말 여러 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공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의 실수나 방황, 계산착오, 심지어 도덕적인 과오까지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요. 맞아요. 그런 점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완벽한 영웅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면서 성장해 나간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그 점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과 영감을 주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으니까요. 중 하나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네트워킹 전략이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죠.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